네, 뉴스오늘 개편을 맞아서 매주 화요일에 22대 총선 지형을 진단해보고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22대 총선 경인 나침반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자, 오늘 리서치 한국 여론정책연구센터 조대원 센터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위 박성민 부위원장께 도움 말씀 들어보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7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 8개월도 채 안 남았죠. 매주 이 시간 경인 지역 총선 구도, 총선을 비롯해 또 총론을 비롯해서 지역별로 또 인문을 별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위기론인데요. 여야 모두 수도권 위기론이라는 명제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당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건 내년 총선에 어느 당을 찍을 거냐는 여론이다. 민주당을 찍겠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진복 대통령실 수석은 언론이 만든 이야기다. 수도권은 언제든지 위기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에서 보수 정당의 우세를 점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생각해 보면 보수 정당의 단골 레파토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조대현 센터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상현 의원이나 이진복 정무수석이나 두 분 다 국회의원을 4번씩 하신 네.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입니다. 근데 두 분의 사선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 배경이 다른 게 네. 이진복 수석은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얘기하는 부산에서 사선을 하셨고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성적이 국민의힘 쪽 이 보수 정당한테 안 좋았던 인천 지역에서 4번을 했죠. 우여곡절 무소속으로 그렇죠. 나왔다 막 그랬었죠. 그리고 최근 의원이죠? 2번은 갈수록 이제 네네. 수도권에서 이 보수 정당이 어렵다고 하는데 예. 최근 가장 어려운 선거 2번을 무소속으로 당선될 그렇죠. 정도로 네. 이분이 바닥 민심에 대해서는 꿰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왜 윤상현 의원이 당에 찍히는 걸 각오하면서도 예.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자기 스탠스를 잡지 않으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도 본선 가서 당선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정도로 민심이 어렵다. 이걸 파악했기 때문에 자기 목을 내놓고 사실은 이렇게 이 당에 좀 쓴소리, 험한 소리를 하는 것이고 저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우리 여론조사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민심을 파악을 해보면 윤상현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가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저 분야에선 윤상현 의원 말이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죠. 예. 자, 수도권 위기론. 하지만 선거 때는 항상 엄살을 피우는 그런 당들이 나타나게 마련이죠. 또 오히려 선거 결과가 좋은 때도 있고 또 자신이 있어 하는 곳에서는 의외로 패하는 선거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박성민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한 엄살은 아니고요. 네. 그래도 전략적인 엄살은 조금 들어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 선거가 어렵고 또 힘들다, 또 지금 이런 상황으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또 유권자가 총선에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또 송영길 대표 당대표 돈봉투 리스크, 그리고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 이런 것들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당 지지율이 낮은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호재를 좀 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내년 총선이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윤석열 정부의 또 중간 평가도 되지만 네네. 거대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180석을 가까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또 심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지금 사법 리스크, 이재명, 김남국, 윤관석, 이성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수도권 위기로의 원인 중에 하나가 친명계, 비명계의 갈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막상 총선 때 돼서 공천에서 뭔가 삐덕거리고 문제가 생기면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이 쪼개지겠다 그런 것까지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비명과 친명 결과적으로 공천 문제가 불거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될 건데 그 부분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해결 방안을 좀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여야 모두 수도권 위기론에 분명한 이유와 또 그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여도 어느 당이라든 이기긴 이길 겁니다. 분명히 승자는 나올 텐데 조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저 위기론, 민주당발 수도권 위기론, 어쨌든 경인 지역 서울에서 압도적인 지금 예상으로는 우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난 선거도 그랬고 그래도 민주당이 수도권은 먹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바라보면 네. 그 현재 보이고 있는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안 둬요. 아, 예. 예, 왜냐하면 현재 그 무당층, 무당층 당 지지 정당이 없다 아니면 투표를 하지 않겠다 무관심층들이 40%까지 육박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그 성향이 어디서 빠져 있느냐?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현재 여러 가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대한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실망해서 이게 이제 빠져 있는데 과연 결국은 이 무당층으로 빠져 있고 정치 무관심층으로 빠져 있는 층이 나중에 투표장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투표장에 갔다면 과거와 같은 행태로 결국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찍으면 누가 최악이 되고 누가 차악이 될 것인지를 따져봤을 때 국민의힘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뭐 그래서 요즘 예. 차이민주 얘기 나오는 건가요? 예, 그런 것도 나오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정권 심판론이냐 예. 아니면 정부 지원론이냐. 네. 이걸 이제 우리가 과거에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로 선거를 예측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이제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니까 네. 발견한 게 정부 견제론이냐 아니면 정권 심판론이냐 정부 지원론이냐 이걸 냈는데 이 여론조사는 그 10개를 보면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여론조사가 거의 없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현재 정당 지지율이 조금 앞서고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좀 많이 앞서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서울의 이 출마 예정자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예. 예. 수도권의 선거가 그야말로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게다가 정권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수도권 총선 결과가 중요한데 지난 총선 기준 수도권 의석수가 모두 121석이었죠. 서울이 49, 경기 59, 인천이 13석입니다. 인구가 늘고 의석수도 늘고 총선에서 상당히 바로미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선거에서 수도권 어떻게 반응이 왔을까요? 18대부터 가보면 국민의힘 과거에 이제 당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당명으로 얘기를 통칭을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18대 때 서울에서 40대 7로 민주당을 앞섰고 인천에서 9대 1, 경기에서 32대 17. 저 선거는 압승을 거뒀었죠. 수도권에서 81대 26으로 19대에서는 양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민주당 정당이 계열이 앞섰고요. 16대 30 서울, 인천이 정확히 같았고 경기가 21대 29로 민주당이 앞섰어요. 그리고 20대에는 35대 82대 5로 민주당이 역시 서울, 경기, 인천에서 압승을 거뒀던 그런 선거였고요. 21대 총선은 더 심했습니다. 지금 거의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전멸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주당이 103석을 가져가는 독식을 했습니다. 자,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점점 파란색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조대현 선처장 말씀하신 대로 이 흐름이 이번 총선에서도 연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수도권이 사실은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다. 네네. 이렇게 위안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당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정도가 방금도 이 그래프를 보셨지만 2008년까지는 국민의힘이 이겨요. 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예. 2012년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정점이 바로 2020년. 네. 수도권 통틀어서 121석 중에 보수 정당이 16석밖에 못 가진다는 거는 네. 과거에도 상상을 못했던 거거든요. 참패 수준을 넘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그거는 네. 거의 괴멸당했다고 봐야 네, 되는데 현재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수도권에 있는 많은 좀 이렇게 깨인 분들이 우려하는 바도 2020년 상황보다도 지금 바닥 민심이 더 안 좋다. 네. 이걸 매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2010년도만 하더라도 출마할 때 그 수도권 지역에 사람들이 가서 호남 향후에 숫자는 몇 명이고 영남 향후에는 몇 명이고 그 예. 출신지가 참 중요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이 수도권이 이제 이 신도시들이 다 정착이 되고 개발된 지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이제 50대 정도가 되면 아직까지 출신 배경, 뭐 지역을 이렇게 따지지만 지금 3040은 대부분 거기서부터 정체성을 아버지 어머니 고향인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은 바로 이 고양시고 그다음에 부천시고 인천이고 이렇게 수도권을 자기 정체성으로 보는 새로운 이제 트렌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정당이 추구하는 성장 위주, 그다음에 뭐 부자의 사유재산을 존중하자, 반공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이 수도권의 젊은 사람들 40대까지만 하더라도 안 통하는 거예요. 양성평등, 그다음에 빈부격차 심화, 양극화, 뭐 다양성, 자율성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세대들, 특히 수도권이 가장 그게 그런 기운이 강한데 이 보수 정당의 색깔을 기존의 이 정당 색깔로 내세우니까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보수 정당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기조가 이번 총선까지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그 결과적으로 그 정부 여당과 같이 가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거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 그 힘을 실어주는 선거지만 그 총선 같은 경우는 그 중앙정부의 그 행정부의 수반안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중간 그 평가 지금 성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로 해갖고 견제론이 좀 있지 않을까 해갖고 아마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쿠시마 오염수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전 문제 이런 거 민심으로 좀 동떨어진 정책으로 아마 그런 영향이 총선으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수도권 총선 전쟁에서 또 중요한 게 당시의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냐입니다. 지난 두 번의 총선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20대 총선 2015년 8월 시점에는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21, 국민의힘 39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고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33%의 지지율이었습니다. 반면 21대 총선 때는 민주당이 41%의 지지율, 국민의힘이 18%에 불과했고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지지율이 47%, 결과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21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 지지율은 지금 새누리당에 크게 못 미쳤는데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그래서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죠. 결론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또 이게 20대 총선에 한정되는 샘플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20대 총선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 조대원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은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보다는 그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서 견제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또 그 지역색이 많이 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대통령의 지지율과 탄력적으로 그 선거의 승패가 많이 좌우되는 편이고요. 20대 총선은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20대 총선에 뭐 김무성 대표 옥새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진박 5명이 단수공천 받으니까 부산으로 그 1박 2일 잠적한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죠. 파란을 일으켰죠.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광주에서 뭐 석권을 했었고요. 아마 그래서 내년 총선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서 수도권 그 승패는 많이 좌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대현 센터장님께 좀 여쭤보면 20대 총선 결과의 좀 최근 상황이랑 비슷한 게 윤석열 현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인데 30%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이번 결과를 좀 반추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때도 2015년 지금 8월 여론조사를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그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민심은 이미 정부 여당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해서 심판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0% 초반대의 지지율을 보였냐면 그때 이제 안철수 전 의원하고 같이 당을 같이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하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을 심판할 수 있을 만한 이 능력과 자질을 못 보여주니까 대거
그 당시에 그 무당청으로 민심이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예. 지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민심이 과연 그러면 공평하게 이 무당청이 양쪽 정당에 표를 나눠줄 표였냐? 예. 아니면 제가 첫 번째 질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 무당청으로 빠져 있는 당이 이 최악과 차악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어느 당으로 갈 것이냐고 봤을 때는 그 당시의 민심은 박근혜 정권 심판의 민심이 더 쏠려 있었듯이 네. 현재의 바닥 민심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수치를 바라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심판,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무당청 민심이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때도 사실은 야당에서 야당 원래 있던 제1야당이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결국 국민의힘이 38석으로 약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 민주당이 제1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이 공간을 지금 이미 민심이 파악을 하고 있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파악을 하고 이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곳곳에서 신당 운동이 벌어지는 거고 예. 그래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 이 수도권 30석 신당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게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우리가 윤석열이다.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 간판을 걸고 열심히 뛰겠다. 총선의 영향력,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 이번 총선에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국정 운영의 어떤 동력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조기 레임덕에 빠지냐 굉장히 큰 기로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에서 좀 고민스러운 지점은 대통령이 소위 요즘 벌이고 있는 이념 논쟁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좀 불안감이 있고 악재라고 보는 건지 어떻게 분명한 태도를 못 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좀 재미를 봤어요. 예. 이거 잘못하면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져서 레임덕 오는 거 아니냐 할 때마다 사실은 지지층 결집하는 뭐 노조를 때린다든가 뭐 네. 이렇게 강성 발언을 해서 강성 지지층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집하도록 우리가 대통령이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이렇게 뭉쳤는데 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건은 아마 대통령실도 이 일어난 결과를 보고 많이 당황하고 있을 거라고 예, 판단을 해요. 예. 이게 보면 여론조사 수치를 뭐 자세하게 여기 얘기를 못하지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네. 2배 이상으로 많이 차이가 나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저항을 하고 실망을 하고 있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정부가 총선 앞두고 이게 비장의 카드로 이념 논쟁을 한번 던졌다고 보는데 결과가 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뭐 어느 정도의 반발은 예상했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니 현재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인 회피하고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런 문제가 악재가 될 수는 있지만 뭐 의도했던 지지층 결집에는 일정 부분은 효과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어제 통계를 좀 봤는데요. 일정 부분 효과는 좀 있었겠죠. 예. 왜냐하면 20대부터 50대까지는 뭐 그 지지율이 많이 낮았지만 예. 60대부터 70대 그 어르신들한테는 그 지지율이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일정 정도 뭐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그 지지율이 좀 높아졌던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이념 문제는 아까 우리 조대현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뜬금없이 나왔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지금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힘든데 그래서 센터장님 말씀대로 아마 지지율이 상당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많이 떨어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국민의례만 하더라도 애국가 부르고 그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에 대해서 묵념을 해요. 그 네. 순국선열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그 김좌진 장군이나 홍범도 장군처럼 1945년 8월 14일 전에 그 조국 강복을 위해서 네. 그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영령을 위로하려고 이제 묵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역사를 배우는데 우리가 김좌진 장군, 홍범도 장군을 그때부터 배우는데 지금 그 역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부정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국민들이 살아온 인생을 아마 국민의힘에 상당히 악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경인 나침반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OBS 뉴스 오늘 마칩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